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긴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 금태연구소와 함께 하시면서 연휴 동안의 시장 상황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이슈 분석 시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특히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환율이 급등세를 지속함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최근의 환율의 급등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외환위기로 발전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지표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이슈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면 미국 시장이 그 주 후반에 3영업일 동안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조금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은 좀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크게 하락했다가 한 50% 정도 하락을 되돌렸다가 다시 좀 빠지고 다시 조금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그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 후반에 조금 떨어졌어요. 목요일날 그 ECB가 드디어 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1대1 패리티를 다시 조금 회복을 하면서 달러화의 강세가 좀 주춤해지니까 미국 주시장은 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특히나 나스닥 위주의 기술주 위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중국 당국의 이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이면서 조금 반등의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날이 이제 휴장, 그 추석 연휴로 휴장이어서 미국 시장의 반등을 아직은 좀 반영을 하지 못하고 1%대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화요일날 장에서는 조금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흐름도 보시면은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다시 3.55까지 올라오면서 전고점 수준을 지금 가뿐하게 넘어간 상황이고요. 미국채 10년 금리는 전고점 수준에 조금 이렇게 육박하고 있지만 상방은 조금은 이제 뭔가 단기 쪽 금리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막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도 다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지난주 후반에 이 한은 부총재께서 조금 국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출 수 없다, 이제 이런 발언들의 그 총재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우리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다독이면서 지난주 목요일날 좀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화두는 연준의 통화 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연휴 동안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연준 이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금 9월 FOMC에서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 91%까지 치솟은 상황이 됐고요. 내년 초까지 계속 금리 인상세가 좀 이어지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는 3.75에서 4%, 그리고 내년도 5월에는 뭐 4에서 4.25까지. 그래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여러 위원들 발언들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4%대까지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 기간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지난주에 상당히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연말에 기준금리에 대한 이 마켓의 컨센서스가 한때 한 3.5 정도였다가 지금은 이제 3.75에서 4%가 제일 높고요. 4에서 4.25가 될 확률도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bp 정도
연말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9월에 75bp 인상하고도 11월, 12월에 50bp씩 인상을 해서 연말 기준금리가 4%에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지난주 후반에 상승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주춤해졌다라는 건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한때 110을 넘어갔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108.9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2에 75bp 금리 인상으로 이 유로화가 조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화가 약해졌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유가도 지금 지난주에 86불 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물론 지난주에는 뭐 마이너스 1%로 큰 차이는 없었는데 90불대 이하에서 조금 뭔가 그래도 이 상승세가 좀 막히고 있는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시장도 조금 반등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좋았는데, 자, 문제는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 썩 좋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결국 이 원화의 약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의 이 이슈 분석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에 분명히 110에서 108로 하락을 하면서 주간 단위로 달러 인덱스는 다소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도 18원 넘게 상승을 해서 1360원이었던 환율이 1380원에 지금 마감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이 원화의 약세를 계속 얘기들을 할 때 그동안에 한은 총재께서도 그랬고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도 지금 현재 환율이 급등을 하는 게 원화가 약해서가 아니라 달러화가 강해서 그렇다. 다른 나라의 통화들도 다 약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위안화도 지금 벌써 6.92안까지 올라왔고, 특히나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145엔, 142엔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이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게 125엔 정도였는데, 뭐 지금 그 수준보다도 훨씬 지금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상당히 이 통화의 약세가 심하고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가져가고 있고요.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로 지준율 인하하고 또 대출금리, 우대 대출금리도 인하하면서 어쨌든 이 중국과 일본의 통화 약세는 그들의 통화 정책이 미국과는 거꾸로 오히려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세로 가는 거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설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비록 미국보다는 금리 인상 폭이 더디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 지금 금리를 올려가고 있고, 지금 우리 기준금리도 2.5,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도 2.5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이 맞거든요. 물론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미 연준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다시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통화 긴축을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이렇게 약하다라는 거는 뭔가 조금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국내 이 거래소 시장에서 10주 만에 다시 순매도 기수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한 1조 원 넘는 순매도세를 지금 보였는데요. 그동안에 뭐 9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사더라,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조금 얘기들 해왔는데 그림이 조금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지난주에는 달러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등했고, 거기다 대고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좀 팔고 있으니까 이거 이러면은 조금 뭔가 분위기가 싸한데 이러다가 지금 우리 이
원달러 환율로 보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를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스스로 그 잘못했던 IMF 외환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2008년도 리먼 파산에 의해서 글로벌리 유동성이 경색되고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 외화 자금이 쭉 빠져나갔던 달러화의 경색을 겪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지금 생길 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외환시장하고 외화자금시장하고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외환시장은 말 그대로 그냥 그 통화를 교환하는 시장이고요. 외화자금시장은 외화를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극단적으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면 되죠. 그리고 달러를 쓰다가 다시 이제 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뭐 만기가 됐던 간에 아니면 이제 다시 상환해야 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외환 시장 가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다시 찾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환 시장을 통해서 달러를 조달하고 썼다가 나중에 달러를 갚아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내가 지금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팔았어요. 지금 1380원이라고 하면 1380원에 팔았는데 1년 뒤에 내가 달러를 1380원에 사서 1년 뒤에 다시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1년 뒤에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의 1380원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골복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환율 변동 위험에 지금 노출될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조달을 했는데 나중에 달러를 갚을 때에 만약에 환율이 떨어져서 즉 달러 값이 떨어지고 원화 값이 올라 있으면 나는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달러 값이 올라가 있어야, 즉 환율이 상승해 있어야 내가 지금 달러를 빌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 텐데, 하여튼 어떤 형태든 간에 환율에 대한 변동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단순히 달러를 교환하지 않고 달러를 조달했다가 다시 갚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외환시장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환 변동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시장을 이용하게 되냐면 외화 자금 시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달러를 조달할 때 내가 지금 달러를 조달하지만 내가 만기 시점에서는 다시 달러를 갚을게 라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FX 수합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합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되는 거래를 동시에 한다,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즉 그 스팟 시장, 즉 현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매수하고 원화를 매도합니다. 달러 매수, 원화 매도는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외환 거래라고 하는 게 내가 뭘 사면 뭘 팔 수밖에 없으니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주고 달러를 가져오는 게 바로 달러 매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현재 현물환 시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년 뒤에 선물환 시장에서 지금 내가 샀던 달러를 1년 뒤에 내가 무조건 팔게, 즉 달러를 매도하고 다시 원화로 바꿀게, 이 달러 매도, 원화 매수 거래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팟 시장과 포워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현물환 시장이 있고 선물환 시장이 있으면 이 현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조달하는 거고 선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자연스럽게 나는 달러를 조달하는, 즉 외화 자금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를 할 때 호가는 현물환 거래에서 그냥 달러를 사고 팔 때는 뭐 매수 매도 가격만 보인다고 한다면, 이 FX 수합 거래, 즉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할 때는 이 선물환율하고 이 현물환율의 차이, 요 차액 부분의 이 부분을 우리가 수합 포인트라고 얘기하거든요. FX 수합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 부분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화 자금 시장을 통해서, 즉 FX 수합 시장을 통해서 달러를 조달하게 되면 환율 변동 위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현물환율도 확정을 했고 선물환율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 확정되어 있는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 부분이 이미 확정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든지 간에 환율 변동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를 할 때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이 어떤 게 더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 외화 조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프리미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달러를 현물에서 사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 팔기 때문에 선물 환율 빼기 이 현물 환율의 차이가 바로 달러 조달의 손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높아서 플러스면은 오히려 달러를 조달하면서도 이익이 나게 되고요. 반대로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낮게 있으면 이렇게 달러를 조달하면서 오히려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시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우리가 거래하는 이 현물환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현재 환율이 1380원이면 매도 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1390원에 팔고 1400원, 1410원 이런 식으로 쭉 호가 창에 매도의 물량이 쌓여 있을 거고요. 반면에 매수 호가 창에는 난 1380원에 살 거야. 아니야, 난 1470원, 60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호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매도와 매수의 호가가 서로 이렇게 대치하다가 이제 서로 맞는 이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겠죠. 이게 이제 현물환 시장인데 이 선물환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 환율의 절대 레벨로 그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물이 보게 되면은 일주일 이후의 선물환,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을 동시에 거래를 하게 되고요. 여기 수합 포인트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비드, 미드, 에스크 값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는 사람, 얘는 파는 사람, 이런 식이고 이제 이 중간값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호가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2450이 뭐냐면 24원 50전 싸게 얘는 이 호가를 내놨다라는 거고 반대로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8원 50전에 나는 거래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중간값이 16원 50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FX 수합 거래를 할 때 우리가 그 달러를 그 현물에서는 바이하고 선물에서는 셀 한다 해서 FX 바이 앤 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사고 선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파는 이런 바이 앤 셀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폭이 적은 거를 선호하겠죠. 그죠? 왜냐면 아까 제가 비용을 말씀드릴 때 거래 시점에서 선물환율 빼기 현물환율이 달러 조달에 손익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면 손실인데 이 마이너스 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나는 마이너스 8원 50전에 거래를 하고 싶어 라는 거고 그 반대에 급부있는 사람들은 아유 웃기고 있네. 마이너스 24원 50전 정도는 돼야 나는 거래할 거야. 이렇게 지금 비드와 이 에스크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중간값이 이 정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할게요. 추이를 보기 이전에 그러면 이 FX 수합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 1년짜리가 미드 값이 마이너스 1650이라는 거는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는 16원 50전 낮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물 환율이 1380원이잖아요. 1380원인데 선물 환율은 1380원보다 16원 50전 낮은 대략 한 16원 낮으면 얼마 될까? 빼보세요 여러분. 지금 1380원에서 16원 빼면 1315원 정도 이 정도 지금 된다는 얘기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상하다.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달러 값이 비싸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질 텐데 미래의 환율을 거래하는 선물환 시장에서 현재 현물환은 1380원인데 미래의 선물 가격은 1320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선물 환율도 막 1400원, 1500원 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현물 환율은 1380원인데 선물 환율은 이거보다 16원 50전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외환 시장에서 선물 환율은 미래에 대한 외환 시장의 전망이 반영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꾸 착각할 수 있는데,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예측치로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외환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럼 이 외환 선물환 거래에서 이 현물 환율과 이 선물 환율의 차이, 이 스왑 포인트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요인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양국의 이자율 차이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런데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달러를 사서, 즉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걸로 달러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래 시점에서는 달러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하겠죠. 즉 현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사려고 하는 스팟 바이 거래가 늘어나게 되고, 선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팔려고 하는 포워드 셀 거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막 사려고 하니까 현물환율이 올라갈 거고, 선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막 팔려고 하니까 선물환율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선물환율은 밑에 있고 현물환율은 위에 있어서 이 차이가 마이너스 값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예.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라는 게 무조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1년짜리 만기의 금리를 보면은 미국 1년짜리 금리는 한 3.65 정도인데, 우리나라 1년짜리 금리는 한 3.2 정도로 미국이 한 40bp 정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인 게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양국의 금리 차가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선물 환율이 이거를 반영해서 현물 환율이 높고 선물 환율이 낮아서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이 환율 외환 시장이 이게 교환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 반대급부가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청취를 하시기를 좀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왑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냐면, 달러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달러를 조달하려고 하는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이 FX 스왑 시장에서 현물 안에서는 바이하고 선물 안에서는 셀하려고 하는 거래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 현물 안에서는 바이를 하고 선물 안에서는 셀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너무 이제 기운이 빠지는데, 이 FX 스왑이라는 것 자체가 달러를 조달하는 조달 시장이기 때문에 달러를 빌려다가 쓴 다음에 다시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빌릴 때는 현물 안에서 바이하고 갚을 때는 선물 안에서 셀하기 때문에 현물환 바이, 선물환 셀, FX 바이 앤 셀 거래를 동시에 하는 거래를 우리가 바로 스왑 거래라고 한다. 이 거래의 개념 자체가, 구조가 현물 안에서는 사고 선물 안에서는 판다. 이거의 경제적인 의미는 내가 이 기간 동안엔 달러를 조달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내가 달러를 빌리고 봐야 되니까 이 FX 스왑 시장으로 달려가가지고 다 FX 스왑 바이 앤 셀 거래를 하게 되겠죠. 즉 현물 안에서는 무조건 달러를 사야 되니까 나 이거 빌려만 줘, 내가 1년 뒤에 무조건 갚을게, 내가 이 계약 지금 동시에 체결할게 하겠죠. 근데 이런 그 달러화의 조달 수요가 높아질수록 선물안을 현물을 비싸게 거래를 하고 선물안을 싸게 거래를 하겠죠. 왜냐면 현물안 바이, 선물안 셀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러한 달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수록 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FX 스왑 포인트는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 뺀 거니까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나 달러의 유동성에 경색이 생기면 이 FX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로 크게 가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 FX 스왑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드렸고, 그럼 이제 지금이 어떠냐는 거를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금리보다는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1년 만기 기준으로, 그래서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낮은 마이너스 스왑 포인트가 정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보시는 게 바로 이 FX 스왑 포인트 추이입니다. 이 지금 마이너스 1650, 1650이 아니라 16원 50전이에요. 이 외환시장에서는 이렇게 그 쿼트를 합니다. 자, 이 16원 50전이 요거죠, 요거 지금. 제가 아까 1년짜리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 차이가 미드값 기준으로 16원 50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작년만 하더라도 이 1년짜리의 스왑 포인트가, 플러스에 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일정 부분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단기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좀 내려온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외화 자금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요겁니다. 요거. 요때가 언제냐면 2008년도 그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할 텐데 보시면 갑자기 순식간에 이 FX 스왑 포인트 1년짜리가 그 10원, 즉 선물 환율이 10원 높았어요. 현물 환율보다. 근데 갑자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40으로 가버리잖아요. 50원이 수직 낙하해버리죠. 물론 이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적도 있었을 테지만 보시면 이렇게 자유 낙하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양국의 금리 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달러화가 경색되고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은 지점들이 막 달러를 국내에서 회수해서 본국으로 상환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국내에선 달러가 C를 말려버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외화 자금 시장에 달려가서 나 지금 달러를 빨리 조달해야겠으니까 FX 스왑 포인트 원래는 플러스이거나 살짝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폭을 막 벌리면서까지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급락을 합니다. 스왑 포인트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지금 높은 국면을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FX 스왑 포인트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외화 자금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외환위기가 안 온다, 뭐 온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로만 봤었을 때는 환율의 상승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달러화가 강하기 때문에 뭐 원화를 제외하고 다른 통화도 다 약세다. 그리고 FX 스왑 포인트를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폭을 크게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양국의 금리 차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FX 스왑 포인트가 지금 현재 16원 50전이 미드값인데 얘가 갑자기 양국의 금리 차 이상으로 확 벌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양국의 금리 차를 반영하는 이론적인 선물 환율도 있어요. 이제 그거까지 얘기하면 오늘 우리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음 주에 미 연준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 또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사실 이 스왑 포인트는 조금씩 마이너스 값으로 흘러내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금융위기 때처럼 급락하게 되면 그리고 양국의 금리차 이상으로 금리차에서 반영되는 선물환율의 이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보다 더 크게 급락하면 그거는 이제 외환위기의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의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즉 단순히 현물 환율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이 선물 환율의 격차를 봐야 비로소 외화 자금 시장의 경색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인 입장에서 이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스왑 포인트를 매일 쫓아가서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냥 일반 사이트에서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로 단말기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 FX 스왑 포인트를 계속 면밀하게 지켜보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금토연구소 채널에 가장 먼저 알림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외환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시면 저희 영상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영상을 일단은 마무리 할 건데 다음 주 일정만 좀 보고 마무리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13일날 화요일날 미국에 드디어 이 8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지난달에 미국의 물가가 9.1에서 8.5로 떨어졌는데 요번에 8월에는 또 8.1까지 낮아질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2달 연속 꺾여서 내려오면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일 수는 있겠는데 계속해서 연준이 얘기하지만 2%대가 이 연준의 목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멈추지 않을 거다 했기 때문에 8.1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안심하기 어렵고 만약에 이것보다 높게 나오면 오히려 또 긴축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목요일 날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이 지금 우리 여왕님께서 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일주일 뒤로 통화정책 회의를 연기한다고 기사에 이제 나와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날 되면은 뭐 중국 이 산업생산, 소비, 투자 관련된 지표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다음 주 화요일날이 우리 의사록도 나오고 미국 8월 CPI 나오니까 다음 주를 특히나 화요일날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자 지금까지 최근에 이 원화 환율의 급등에 대해서 이 외환위기의 전조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떠한 지표를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외환시장 쪽이 이 설명하기가 저도 조금 헷갈리고 복잡하고 듣는 분도 되게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조금 여러 번 복귀하시면서 적어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